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1 수능 특강 12번째 강의입니다. 자, 우리가 12라는 숫자는요, 좀 뭔가 완성이라는 느낌이 있는 그런 숫자야. 그치? 자, 물론 완강은 아니야. 아직 많이 남았어. 하지만 지금까지 차근차근 여러분들의 실력이 쌓여서 완성되어 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거 맞죠? 그쵸? 아마 12강 정도 됐으면 여러분 어느 정도 좀 자신의 실력을 자신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있으니까. 그치? 자, 오늘도 같이 한번 소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소설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 78쪽이죠. 그쵸? 자, 우리 78쪽을 보시면은요. 자, 화산떼기라는 그런 작품이 하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4개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문제 유형 확인하고요. 우리가 문제에서 빼먹을 거 있으면 빼먹고, 그치? 정보를 쏙쏙 빼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빼먹을 거 있으면 빼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1번 문제부터 한번 보시죠. 자, 1번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묻고 있습니다. 자, 보통 첫 번째에서는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그런 문제인데요. 자, 이렇게 써놔서 그렇지 밑에 보니까 서술상 특징입니다. 그쵸? 뭐 살짝 문도만 바꿔놨을 뿐 선택지 내용 보면 서술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 뭐 시점이라든가 문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은요. 자,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는 뭐야? 자, 보기에 어떤 정보를 줍니다. 자,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작품을 감상하라는 그런 종합적 감상의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이런 정보는 우리한테 항상 어때?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봤을 때는 작품에 관련된 얘기가 아닌 것 같죠. 그쵸? 현대사회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 근데 얘들아, 작품이랑 관계가 없으면 굳이 현대사회 얘기를 왜 하겠니? 이 작품에 반영되어 있는 현대사회의 어떤 상황을 이 보기에서 제시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얘 먼저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3번 A의 내용을 통해서 서술자가 드러내려고 한 의도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 어떤 이 A 부분, 여기에 사용된 소설 나름의 어떤 표현 기법 이런 것들을 묻고 있어요. 나중에 살펴보고요. 자, 그다음에 4번 기억에서 미음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이건 뭐니? 소설에 나와 있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내용, 상황을 파악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야. 지금까지 우리가 뭐 새로운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유형들이고 저는 이것부터 한번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보기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 자, 보기 내용 먼저 핵심을 정리를 하셔야겠죠. 자, 2번 보기 내용 무슨 얘기야? 자,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 어떤 가족이야? 유교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유교의 영향으로 효를 중시한다. 이게 전통적 가족의 모습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부계의 어떤 가족주의를 이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의 산업화, 도시화에 의해서 이 전통적 가족은 현대에 와서 뭘로 바뀌었냐? 자, 현대의 핵가족으로 바뀌었대. 자, 핵가족으로 바뀌게 되면서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됐냐? 자, 전통적인 가족 관계에 단절이 오게 됐다. 자, 전통적 가족관계에 단절이 오게 되었고 또 자녀와 부모 봉양에 대한 인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자, 부모 봉양, 즉 부모를 모시는 건데 이 인식에 변화가 생겼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자, 봉양을 옛날엔 당연히 잘했는데 이제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부모 봉양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는 말은 결국 이거를 꺼리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선생님 이게 뭐예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긴 지금 아마 이 소설은 이 얘기를 하고 있을 거야. 그치? 굳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면 보기가 나올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설이 현대의 어떤 무너져가는 그런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가족관계의 단절을 보여주는구나. 이걸 생각하며 들어가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지문으로 들어갑시다. 자, 지문으로 들어가서 자, 보이소 세대기요. 혹시 돌이라는 사람 모르겠는겨? 자, 어때? 사투리가 나오고 있죠. 그쵸? 자, 사투리의 사용,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한다. 이건 선생님 지난 시간에 알려줬다. 자, 이
얘기를 누가 했는가? 기억을 보세요. 돌이란 막내 아들의 애명이었다라고 돼 있어. 그치? 그러니까 지금 뭘까? 이 부모님이 아들을 찾으러 왔어. 아마 아들이 도시에 있나 봅니다. 그래서 아들을 찾으러 와서 혹시 돌이라는 사람 여기 안 사냐고. 여기 모르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도리는 막내 아들의 애명이잖아. 즉 어릴 때 불렀던 이름이었기 때문에 커서 만난 사람들은 모를 수 있죠. 근데 문패에 보니까 박석근이라고 쓰여 있대. 자, 거기 박석근이라고 할 때 그 석자가 뭐야? 돌석자잖아. 그지? 만약에 이 박석근이라는 글씨를, 이 글자를 이분이 알아봤다면 아, 도리가 여기 살고 있겠구나 알겠지만 어때? 이 글씨를 읽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안 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치? 자, 그러니까 그 물어본 새댁이 어때요? 모르겠소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유독 갯소에 힘을 넣은 앙칼진 소리다. 어떻게 한 걸까요? 모르겠어! 이렇게 한 건가? 그치? 모르겠어! 그런 사람 이렇게 했대. 자, 어때? 이런 말투를 통해서 뭐가 나와? 앙칼진 소리다 라고. 앙칼진 소리라는 그런 목소리나 말투를 통해서 이 사람의 성격이 나오죠. 아마 이 새댁은 굉장히 좀 쌀쌀맞고 그치? 그런 성격인 것 같아. 자, 화산떼기는 비로소 맘이 탁 놓였다. 그러면 그렇지. 아들 이름을 모르는 바에야 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만 읽고 선생님이 말할 수 있는 거 한번 다 말해볼게. 자, 일단 뭐 말투나 목소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성격을 알 수 있다는 거지. 결국 새댁이라는 사람, 자, 새댁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굉장히 쌀쌀맞다. 못됐죠, 그쵸? 자, 모르는 사람인데 굳이 막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겠어? 자, 쌀쌀맞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요, 자, 서술자가 나야? 아니지, 나라는 말은 없습니다. 결국 이거는 1인칭 나라는 사람이 서술자가 아니라 자, 3인칭의 서술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인칭의 서술자가 지금 인물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쵸? 자, 이 3인칭의 서술자는 화산떼기의 내면은 알아. 그치? 자, 화산떼기는 비로소 마음이 놓였어. 그치? 더 의심할 여지도 없어. 자, 이 사람의 내면을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거기 나와 있는 새댁이. 자, 이 새댁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이 사람의 내면 알아 몰라. 없어. 그냥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들리는 소리, 그냥 말 이런 것들만 전달해주고 있을 뿐이죠. 그렇죠? 결국 그건 뭐냐? 자, 3인칭의 화자가, 3인칭의 서술자가 이 사람의 내면만 내면만 알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어떻게 하고 있어? 관찰만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이런 거 뭐야? 서술자가 한 사람에 대해서만 내면을 알고 그 사람의 눈으로 나머지들을 관찰하고 있을 때 그런 걸 우리는 제한적 전지 시점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 선생님이 이따 다시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일단 우리는 이 부분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 잠깐 볼까? 자, 4번 문제에서 어때? 상황이나 내용을 파악하는 그런 문제가 나와 있었죠. 자, 1번을 한번 보세요. 자, 화산떼기가 문패의 글자를 읽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것만 읽었어도 그치? 이 돌 지웠구나. 자, 돌 석자만 알아봐도 아, 여기가 도리네 집인데 알 수 있었을 텐데 몰랐다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며느리는 자, 그 집에서 나온 새댁이니까 누구겠어? 도리가 내 아들이면 도리 부인이니까 며느리겠지. 성격이 쌀쌀맞다라고 했잖아. 그치? 사근사근한 편이 아니다. 2번까지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지문으로 온다. 자, 밖에서는 잠가지지 않는 문을 새댁이가 연신 덜커덕거리고 있는 것은 분명 화산떼기를 경계하는 것쯤 눈치 못 차릴 화산떼기도 아니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어차피 밖에서 문을 잠글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여자 입장에서는 어디서 모르는 할머니가 와가지고 여기 누구 안 사냐고 자꾸 모르는 사람 이름을 물어봐. 그치? 그러면서 가지도 않고 계속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그러니까 좀 이 할머니 뭐야? 뭐 도둑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문이 안 잠기는데도 잠그는 척하면서 계속 약간 덜컥덜컥거리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 할머니가 알죠. 그쵸? 화산떼기가 보면서 그것도 자기가 눈치를 챘다는 거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디를 어떻게 간다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죠. 돌이고 쎄고 좀 웃겼어. 그치? 자, 돌도 없고 쎄도 없고 이 동네에 그런 사람 없어!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연속 힐끗힐끗 화산떼기를 쏘아보면서 새댁이는 골목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자, 하기야 요즘 부쩍 무슨 박물 장사니 동양아치니 얻어먹이니 하는 손버릇 사나운 늙은이들이 없지도 않기는 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자, 새댁이는 골목 밖에서 큰 길로 꺾으면서 또 한 번 힐끗 돌아본 거죠. 저 할머니가 우리 집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한번 쳐다본 거죠. 화산떼기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의심받으면서까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A가 여기가 묶여있네, 이 상황이. 자, 그럼 문제 어디 갔어? 자, 3번이죠. 자, A의 내용을 통해서 서술자가 드러내려고 한 의도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 여기에는 뭐가 나오죠? 어떤 표현, 그치? 그 표현의 의도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보세요. 자, 1번. 자, 한 인물의 연이은 행동을 통해서, 즉 연이은 행동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의 반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 계속 어때? 계속 이렇게 힐끗힐끗 쏘아보고 또 어때요? 연신 덜커덕거리고 이런 말 나와 있지? 거기 나와 있는 연신이라는 말, 그치? 그리고 연송이라는 말 계속 다 연이어서 뭔가 반복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왜 이렇게 계속 문을, 잠기지도 않는 문을 덜컥거리고 자꾸 연신 힐끗힐끗거리고 그랬을까요? 그 할머니를 의심했기 때문이라는 거지. 왜? 시대가 각박하니까. 자, 그래서 각박한 현실 세태를 드러낸다. 1번이 맞는 설명입니다. 됐죠? 자, 나머지 그래도 설명해 줄게. 2번,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식의 변화를 통해 현실의 문제점을 드러낸다라고 했어. 자, 여기 보시면은 시간의 흐름. 그래요. 시간의 흐름은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쭉 가. 근데 여기에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납니까? 만약에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새댁이가 처음에는 의심했다가 나중에 에이, 할머니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치? 아, 저 할머니는 도둑 같은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한다든지. 아니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할머니를 의심하고 있단 말이야. 그치? 인식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건 나타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두 인물의 행동을 통해 동일한 현상에 대한 상이한 시각. 상이한 게 뭐야? 서로 반대되는 시각을 보여준다는 얘기지. 자, 그렇다고 해서 자, 어떤 이 상황에 대해서 할머니의 생각과 그리고 이 새댁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 뭐 얘는 찬성인데 얘는 반대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런 건 또 아니란 말이야. 그런 건 상관이 없지, 그치? 버려. 4번, 겉으로 드러난 행동과 내면을 대비하여 현실과 이상 이러는 거 없어요, 그쵸? 겉으로는 이런 행동을 했는데 속은 뭐야? 아, 이건 아닌데. 지금 이 새댁이 뭐야? 막 겉으로는 이렇게 의심하는 것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에이, 저 할머니 난 믿어. 뭐 이러고 있어? 아니야. 의심하니까 그 의심하는 행동을 보여준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5번. 인물의 내면을 섬세하게 제시했는지는 모르죠. 그쵸? 뭔가 섬세하게 인물의 내면이 제시됐다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들의 행동으로서 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1번이다. 됐지? 자, 다시 돌아오십시오. 자, 지문으로 와서 자, 이제 A 밑에를 보세요. 자, 꼬라지 값에 누굴 도둑으로 아는가 배 안 입고 온 것. 지금 그 여자애한테 되게 지금 이 화산떼기 할머니는요, 좀 화가 났어요. 누굴 도둑으로 뭐라? 기분이 나쁜 거지, 그치? 근데 알고 보니 며느리야. 나중에 얼마나 기분 나쁘겠니, 그치? 자, 계속 보세요. 참말이지 두매서는 이라고 합니다. 자, 두매 나왔어. 자, 두매가 뭐죠? 두매? 시골이야. 자, 시골에서는요, 시골은 어때? 여기에 더 가까운 곳이죠, 그쵸? 자, 그러니까 사실 이 작품은요, 전통적 가족의 모습과 현대 핵가족의 모습만 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뭐야? 시골과, 그치? 현재 어떤 도시, 자, 얘네들의 대비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시골 어떤 곳이야? 자, 여기 두매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일하러 나갈 때는 그냥 뭐 다 열어놓고 나간대. 그래도 뭐 누구 하나 도둑도 안 들고 의심할 것도 없고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근데 도시에 오니까 어때? 굉장히 각박해.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서 대비가 되면서 어때? 이것까지 같이 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대비 양상이 나타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화산떼기가 어떻게 됐어요? 큰 길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아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났어 못 만났어? 만났어요. 문제는 아들이 어머니를 못 보고 지나쳤다는 겁니다. 못 보긴 봤겠지. 못 알아본 거죠. 그쵸? 어머니를 보고도 못 알아봐서 뭐래요? 화산떼기를 비켜서 서너 걸음이나 지났다. 화산떼기가 그래서 불렀죠. 그랬는데도 돌아보고 그냥 가더래. 이게 뭐야? 엄마 알았는데 모른 척한 거야? 설마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야, 그치?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지금 엄마를 못 알아본 겁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엄마랑 단절되어 있었으면. 자, 봐봐. 지금 이 소설은 뭐라 그랬죠? 현대 핵가족들의 어떤 단절, 그치? 부모 봉양에 대한 인식 변화 이런 것들과 관계가 있을 거라고 분명. 있으니까 보기에 이거를 내놨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요소를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불렀죠. 불러서 나라고 엄마라고 했더니 반가워하던가요? 어머니!
반가워했어? 아니지. 어떻게 했어? 당황했어. 어머니를 보고 왜 당황해 하냐는 거지. 그치? 그리고 왜 어쩐 일로 오셨냐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왔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망설여. 야, 뭘 망설여? 엄마가 내가 보고 싶다고 조매에서 서울까지 왔으면 빨리 집으로 가십시다. 이렇게 모시고 가야지. 왜 망설이냐는 얘기야. 뭐지? 이게 나타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뭔가 주위도 살피고 뭐 이러면서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가 앞장서서. 그러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앞장서서 이렇게 먼저 가버렸다는 거야. 어머니가 부끄럽거나, 그치? 즉 주위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아들이 자기를 데리고 들어가는데 아까 그 집으로 가네. 아까 정말 그 아주 쌀쌀맞은 그 여자가 나왔던 그 집으로 가네. 이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 밑에 4줄 보세요. 자, 무슨 관청 같은 집도 화산떼기는 그리 달갑지 않았다. 아들을 만난 반가움보다도 수세미처럼 엉클리는 심사를 주체할 수가 없었다. 아, 정말 내 며느리라는 것이 저런 여자였어? 내 아들이 저런 여자랑 결혼했어? 누구랑 결혼했는지도 모르는 거네 지금 심지어. 그치? 이 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집과 단절되어 있었는지 알겠죠? 그쵸? 자, 집에 갔더니 자, 손녀가 아버지 이거 누구? 응? 이렇게 물어봐요. 할머니한테, 사람한테 이거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자, 역시 여기에서도 뭐가 나타나? 가족 간의 어떤 단절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쵸? 이 화산떼기가 손녀딸을 한 번도 못 봤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자, 79쪽으로 한번 가보시면은요. 자, 이 아들의 집에 가서 굉장히 낯설고, 그쵸? 뭔가 어색하고 이런 느낌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하나 또 해결해야겠죠? 자, 4번 문제, 3번 보세요. 자, 4번 문제, 3번 보면 디귿에서 이 손녀가 아버지, 이 사람 누구야? 라고 하는 데에서 3번. 디귿, 화산떼기는 평소 아들 집을 왕래하지 않았다. 그치? 아들네 집에 갔으면 손녀가 알아볼 텐데, 할머니라는 거 알아볼 텐데 알지 못하고 있잖아. 그래서 왕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넘어가 보자. 자, 79쪽에 가시면은요. 자, 넷째 줄부터 나와 있는 게 이 화산떼기한테 낯선 그런 도시의 모습들, 아들네 집의 모습이 쭉 나옵니다. 그쵸? 자, 그러면서 막 망설이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긴 어디지? 나는 누구지? 막 이러면서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다가 아들이 대관절 어째 왔는기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뭐야? 화산떼기 입장에서는 리을을 보세요. 리을. 화산떼기는 아들이 건네는 이 한마디가 무슨 구원이나 받은 것처럼 반가웠다. 왜? 아들네 집에 왔는데 아들이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고 말도 안 걸고 지금 난 낯설기만 하고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근데 아들이 뭔가를 물어봐 줬으니까 나는 이제 대답을 하면서 그 보고 싶던 아들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됐잖아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됐잖아. 그래서 그 아들의 말이 반가웠던 겁니다. 나로 하여금 말을 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그치? 자, 근데 4번 한번 볼래? 자, 화산떼기는 자신이 아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음에 기뻐한다? 이건 좀 약간 엇나간 설명이죠. 그렇죠?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진짜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있어서 그래서 기뻐한 거지. 내가 아들한테 뭘 해줄 수 있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4번이 잘못된 거야. 4번이 답이야. 자, 그러면서 왜 뭐 여기 왔냐, 뭐 어떻게 왔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동생이, 이 사람이 도리가 형님의 안부를 묻습니다. 자, 형님은 편하냐? 형님은 잘 살고 있냐? 라고 했더니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얘들아, 신양이라는 말 찾았죠? 그 네모 표시 동그란 네모가 어디 있어? 초록색 네모 표시된 데 찾았죠? 자, 그 신양이라는 말부터 한번 보세요. 신양, 이거는 신병. 병이란 뜻입니다. 자, 병 때문에 걱정이다. 요전에도 온 보름 동안이나 앓고 누워서 네 말을 했사터라니 라고 했어요. 자, 형이 아파서 누워서 동생 얘기를 했답니다. 뭐라고? 자, 미음을 보세요. 자, 죽으니 죽는 줄 알겠나? 부모 제사를 하나? 장가를 드니 기별을 하나? 형제도 다 소용없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지. 이 도리가 나가서 어떻게 살았던 거예요? 가족들이 죽든 말든 뭐 상관이 있나? 그치? 그리고 부모 제사를 안 온다는 얘기예요. 장가든다고 결혼한다고 소식을 전하나. 지 혼자 그냥 결혼한 겁니다. 집에 알리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니 형제도 소용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밑에 봐. 이것은 맏아들의 말인 동시에 화산떼기 자신의 의사이기도 했다.
맏아들, 첫째의 말을 전해주는 거지만 사실 뭐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4번 문제 5번 한번 볼까요? 자, 미음. 화산떼기는 맏아들과 마찬가지로 서운함을 느끼고 있다. 그치? 맏아들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건 자기의 마음이었다는 얘기야. 그렇게 집에 소식도 끊고 오지도 않고 부모에게 연락도 하지 않는 아들에게 당연히 서운함이 있었겠죠. 자,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인 거야. 됐지?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어떻게 했어? 며느리가 왔습니다, 집에. 아까 그 며느리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어때? 거기 한번 보세요. 자,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여기 찾았어요? 며느리가 돌아온 모양이다. 자, 그 밑에 뭐야? 벌써 눈 밖에 벗어난 며느리였다. 얘들아, 봐봐. 이런 상황이라면. 자, 효를 강조하는, 그치? 그리고 아주 그 시부모님이 무서웠던 그런 전통적인 가족. 이런 상황이었다면 아주 그 며느리 진짜 달달 떨었을걸요? 그쵸? 그치? 눈 밖에 벗어났으니, 이제 시어머니 눈 밖에 벗어났으니 큰일 났다. 근데 지금 상황은 이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냥 원래 정말 정상이었다면, 옛날 같았으면 시어미로서 제법 잘잘못을 탓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절을 받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야. 당연한 것까지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왜? 가족 간의 단절, 핵가족화로 인해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서 둘째 줄 보면 뭐라고 돼 있니? 다행히 절은 하지 않았대.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야. 당연히 절을 해야 되는데 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다행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지. 뭐야? 비정상적이지. 그치? 현대 핵가족이 이만큼 어때? 비인간적이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2번 보자. 자, 2번 같은 경우 우리가 이 내용을 보기에서 이끌어냈습니다. 그럼 1번부터 하나 봐봐. 1번, 화산떼기와 며느리, 원래는 가족인데 서로 알아보지 못하고 의심하고 이럽니다. 그쵸? 단절된 가족관계. 나오죠. 그치? 자, 그 다음에 2번. 결혼 후에 가족과 연락도 없이 살고 있는 아들의 모습. 역시 거기에서도 단절된 모습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야? 현대 핵가족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2번 맞아. 그 다음에 3번. 아들의 집을 멀리서 찾아오고 또 아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어머니의 모습. 이거니? 아니지. 이쪽이지. 그치? 아들을 걱정하는 이 어머니의 모습은요, 뭐야? 단절이 아니라 아들에 대한 그리움, 전통적인 가족관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뭐라고 돼 있어? 그 보기에 밑에서 둘째 줄 봐봐. 가족 간의 사랑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가족관계라고 돼 있잖아.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단순히 효나 부계나 이런 위계 질서만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도 중요시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싶어 하는 거는 그 전통적인 가족관이 맞지. 4번. 자, 길에서 어머니의 존재를 확인하고도 주변을 의식하고 혼자 앞서서 막 걸어갔죠? 그렇죠? 여기에서도 역시 뭐야? 전통적인 이런 효. 얘가 정말 효자라면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럴 수 없었지. 전통적인 가족관의 상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번까지 맞는 내용이야. 근데 5번 봐봐. 눈 밖에 난 며느리를 나무랄 엄두를 못 내는 화산떼기의 모습을 통해 부계 가족을 이상으로 여기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자, 봐봐. 눈 밖에 난 며느리를 나무랄 엄두를 못 낸다. 이거는 얘들아, 이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죠. 그쵸? 그런데 부계 가족을 이상으로 여기는 건 이쪽이죠. 그쵸? 지금 상황은 이런데 부계 사상 때문에 며느리를 못 나무란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러니까 어때 얘네는 서로 다른 범위에 있는 애들을 가지고 붙여서 말을 만들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에요. 부계 가족이랑 며느리를 나무라지 못하는 거랑은 서로 아예 상관이 없는 내용이야.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했지 아까. 그치? 자, 1번 하나 남았다. 자, 1번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역시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라고 쌤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서술상의 특징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의 중요한 개념이야. 자, 어떤 개념이냐? 바로
제한적 전지 시점이라는 그런 개념이죠. 아까도 선생님이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자, 이 제한적 전지 시점이라는 거는 뭐냐? 자, 1번의 답이 4번인데요. 4번을 보시면 작품 밖의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 이게 바로 제한적 전지 시점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밑줄을 치세요. 4번에 밑줄을 치고 제한적 전지 시점 쓰고 그냥 통째로 외워버려. 자, 그러면 됐지? 일단 밑줄 쳤지? 이제 설명을 해줄게. 아까도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했지만 여기를 보세요. 자, 3인칭 시점이라는 것은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 안에 있으면 서술자는 나가 돼요. 그쵸? 나는 다른 말로 작품 안에 서술자가 되는 거고 이거는 1인칭이 되는 거야. 자, 3인칭 시점에서는요.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어요. 자,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는요. 인물의 속마음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한 사람의 속마음은 알고 새댁이라든가 아들이라든가 손녀라든가 나머지 사람들의 마음은 모를 때 알긴 아는데 제한적으로 알 때 그때 우리는 제한적 전지 시점이라는 말을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머지 인물들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얘의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치? 이 사람이 서술자는 아니야. 너희들 1인칭 관찰자 시점이랑 헷갈리면 안 돼.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면 이 사람이 나가 되어야 돼. 나의 눈으로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야. 근데 여긴 나가 아니잖아. 그치? 작품 밖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서 그 마음속으로 나머지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지. 그치?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아까 선생님이 제시했던 제한적 전지 시점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제한적 전지 시점의 뜻은 바로 4번에 나와 있는 작품 밖에 있는 어떤 서술자가 한 특정 인물, 여기서는 화산떼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상황을 서술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지문 넘어가기 전에 자,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명언 타임입니다. 자, 오늘의 명언은요. 박은별 학생이 올려준 이야기예요. 자, 같이 한번 보죠. 때를 놓치지 말라. 사람들은 이것을 그리 대단치 않게 여기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와도 그것을 잡을 줄 모르고 때가 오지 않는다고 불평만 한다. 하지만 때는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다. 이거 약간 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런 말처럼 들려요. 좀 어렵죠? 자, 앤드류 카네기라는 유명한 그 기업가가 한 말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때는 누구한테 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때를 잡지 않고 때가 오지 않는다고 불평만 한다는 거지. 왜 그럴까? 선생님이 이 말을 보면서 참 좋은 말인데 우리 친구들한테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정말 알 수 없는 소리로 들리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왜 때를 잡지도 않고 사람들이 때가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할까 생각해봤어. 이거 같아. 때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말하는 때는 누구에게나 온다라고 할 때, 즉 기회는 누구에게나 온다고 할 때 그 때라는 건, 그 기회라는 거는요. 뭐냐? 내가 뭔가 잘 돼 있는 그 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 그때, 내가 뭔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을 그때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때를 그때라고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돈을 많이 못 벌지? 나는 왜 공부를 잘 못하지? 나는 왜 지위가 높지 않지? 왜 나에게 때가 안 오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이 카네기가 말한 때라는 것은요. 뭔가 다 이루어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눈앞에 그 계기가 너무 작아 보이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때를 놓치고 버려버린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이게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누구에게나 옵니다. 이걸 잡은 사람은 여기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1등급으로 갈 수 있는 때가 지금인지도 몰라. 뭐 단순히 수능 아닐 수도 있어.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때가 지금인지도 몰라. 근데 여러분 꿈이 안 이루어졌다고 하지. 그래, 그때는 이게 아니거든. 그때는 이게 아니거든. 자, 꿈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렇다고 때가 오지 않은 건 아니란 얘기야. 지금 이 때를 잡으면 너희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때만 기다리면서 노력 안 하고 그러지 말고요. 그냥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이 때를 잡아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노력하는 자만이 나중에 웃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두 번째 지문 넘어가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지문 5번부터 8번이죠. 그쵸? 오늘 두 번째 지문은 정든 땅 언덕 위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역시 조금 어려운, 그러나 읽어보면 어렵지 않은 그런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문제 유형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서술상 특징. 아이고, 자, 항상 그래요. 그쵸? 첫 번째 문제는 서술상 특징이야. 이거 뭐 우리가 읽으면서 시점 이런 거 파악하면 되죠? 자, 선생님 지금까지 지문 보면서 계속 서술자 누구냐 찾고 그 서술자가 누구의 마음까지 알고 있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계속 시점 문제는 해결이 됐었어. 그거 해결하는데 굉장히 그거를 해결을 해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보기를 참고했을 때 학생의 발표 내용 중 적절한 것만을 골라서 묶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도 역시 뭐예요? 자, 보기. 어떤 정보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 소설을 읽을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 비밀을 캐내야 돼. 그치?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보기를 참고하라 그랬어. 여기서도 역시 여러분 비밀을 캐낼 수가 있어. 그쵸? 자, 그래서 6번, 7번 다 편지에 관련된 건데 문제는 이 편지와 이 편지는 다른 편지라는 거. 그럼 일단 선생님 보여줄게요. 자, 그다음에 8번, 기역에서 미음에 발화에 담겨있는 나종해의 심리. 나종해가 이름인가 봐요. 자, 심리, 즉 인물의 심리를 파악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때? 결국 뭐 새로운 유형 역시 이번에도 하나도 없습니다. 같이 한번 보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지문부터 보도록 하죠. 자, 지문 보기 전에 보기를 봐야죠. 그렇죠? 자, 보기 6번 보기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보기를 보니까 선생님의 말씀. 자, 여기 보니까 편지가 하나 나오는데 정의도라는 사람이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 그 편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대략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지문을 볼 때 어때? 정의도의 편지가 나오면은 집중해서 보란 얘기야. 왜? 이걸 가지고 문제가 나오니까.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을 그냥 여러분들이 상상해서 쓰라는 게 아니라 보기에 조건이 있잖아. 뭐라고 주어져 있어? 자, 정의도의 편지. 자, 편지의 내용을 묻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야. 근데 이 내용은 어디에서 알 수 있냐? 자, 뒤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짐작해보자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따 여러분 편지가 나오면 뒤에 무슨 내용이 이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세요. 이게 6번이야. 그 다음에 7번을 보시면 7번에도 편지라는 말이 있어. 자, 이 편지는 보기에서 또 나와 있죠. 그쵸? 자, 보기를 봐봐. 소설이 사회를 반영한 산물인 만큼 소설 속 인물들의 욕망 구조는 실제 사회와 다르지 않다. 다양한 개성을 지니고 있는 소설 속의 인물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욕망에 따라 세계를 변형하려 한다라고 해서 자, 이 7번의 보기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 그치? 그 사람들이 이루고 싶어하는 것들이 소설에는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주인공을 포함한 여러 인물들의 욕망이 서로 부딪힌다는 게 문제죠. 그쵸? 자, 욕망이 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야. 근데 서로 욕망이 부딪힌다는 거야. 내가 내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얘의 욕망도 충족시킬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야. 둘 중에 한 사람을 희생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뭐가 생겨? 욕망의 충돌이 일어나고 그 욕망의 충돌은 결국 갈등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겉으로 드러내서 갈등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이 문제가 뭐야? 갈등에 관련된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 지문을 읽을 때 두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 이 편지의 내용 한번 찾아보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야? 어떤 사람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갈등을 겪고 있느냐. 이걸 찾아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을 보시면은요. 봐봐. 방 안의 공기는 험악해졌다. 단지 다른 것이 있다면 이 종해가 아까 8번 문제에서 물어봤던 나종해. 그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종해가 그 전과는 달리 공격적으로 나왔다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서 나 합돈 영감은 어쩔 줄 몰라 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서술자 나 있어요? 나 없지, 그치? 역시 이것도 서술자가 어디에 있어? 작품 밖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작품 밖의 서술자가 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3인칭 시점이야. 자, 3인칭 시점인데 이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또 찾아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보세요. 지금 이 변노인과 나합돈 영감이 종애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변노인, 나합돈. 나합돈은 아마도 이 나종애의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 사람들이 종애에게 뭔가를 제안을 하려고 해요.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이러면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할 말이 있다고 해놓고서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뻐끔뻐끔 담배만 피우죠. 뭔가 이렇게 구여사도 가만히 앉아있고 뭔가 굉장히 조용한 그런 상황이야. 다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이 종애가 정의도로부터 온 편지를 읽습니다. 자, 이게 뭐야? 6번 문제에서 묻는 거였단 말이야. 변노인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 위해 뜸을 잔뜩 들이고 있을 때 종애가 정의도가 보낸 편지를 다시 꺼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정의도의 편지의 내용을 추리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었어. 그럼 봐봐. 자, 편지를 읽자. 어느덧 떠들썩하니 흥분되었던 일이 어째 우습게 여겨지고 종애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자, 보십시오. 자, 종애가 조용히 생각에 잠겼는데 그 생각의 내용을 서술자가 알까 모를까? 알지. 그치? 그냥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아무 말이 없었다. 이러면은 종애의 속마음을 모르는 거야, 이 서술자가. 그치? 근데 지금 보면 그 뒤에 종애가 혼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서술이 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얘는 3인칭 시점이면서, 자, 어때요? 종애라는 인물에 대해서 내면을 서술하고 있지. 그치? 자, 그럼 일단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은 아니야. 그치? 자, 3인칭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작가 관찰자 시점이 있고, 이거는 진짜 아무런 개입도 안 하는 거야. 정말 관찰만 하는 거야. 걔네들이 어떤 행동을 하나, 어떤 말을 하나, 관찰만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종의 내면이 서술되니까 이건 아니야. 자, 그 다음이 뭐야?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이거는 뭐지? 전지적 작가라는 것은 모든 걸 다 한다는 거지. 그 얘기는 종애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런 사람들의 내면 심리까지 다 아는 게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또 하나가 뭐지? 제한적 전지 시점이지. 이게 뭐야? 선생님이 아까 알려준 거잖아. 그치? 제한적 전지 시점이란 뭐지? 한 사람의 어떤 입장, 그치? 특정한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사람의 시각으로 상황을 설명하는 게 제한적 전지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여러분 뭘 보면 돼? 종애 외에 다른 사람들의 내면 서술이 있는가? 그것만 봐주면 되겠죠. 그쵸? 자, 계속 보자. 자, 종애가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 생각에 잠겼는데 파리가 보여, 갑자기. 그러면서 저 파리들을 보며, 자, 무슨 생각을 해? 저 파리를 보니까 열심히 쫓아가는 놈이 있고 죽자고 달라 빼는 놈들이 있어. 즉 열심히 쫓아가는 애가 있고 죽자고 도망가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상황은 괜히 나왔을까요? 왜 지금 종애의 내면을 서술하면서 갑자기 파리 얘기를 해? 무슨 이 서술자가 갑자기 파브르야? 파브르 곤충기를 쓰고 있어? 지금 이 얘기에 관심 없고 갑자기 파리를 보니까 막 그 지적인 호기심이 샘솟아? 아니지. 지금 이 서술자는 파브르가 아니고요. 곤충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종의 내면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결국 파리들도 이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죽도록 쫓아가는 애는 누구고 죽도록 도망가는 애는 누구냐? 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종애는 그러고 있는 파리에게 눈 주면서 시름에 잠겼다. 막상 정의도의 거처를 찾아낸다는 것도 문제였고, 즉 정의도가 지금 어디 있는 줄 모른다는 거 아니야? 그럼 도망가는 사람이 의도겠네. 그치? 쫓아가는 사람이 종애고요. 이런 거 아니야? 종애는 어떻게든 그 사람을 찾으려고 하고 이 사람은 계속 숨고 있는 거야. 자, 거처를 찾아낸다는 것도 문제였고 설사 정의도를 찾아냈다고 했자 그가 꼭 반갑게 대해줄 것이라는 보장. 너무 슬프지 않니? 지금 얘는 이 사람 사랑하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만났는데 나를 반가워해줄지도 몰라. 나 혼자 좋아하나 봐. 너무 슬픈 상황이야. 자, 그래서 그런 보장도 없었다는 거지. 자, 그럼 봐. 아까 6번 문제 어떻게 하자 그랬어? 편지의 내용,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짐작하자 그랬죠? 자, 뭘 짐작할 수 있어? 의도 종애 사랑해? 아니야. 확실하지가 않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지금 의도가 어디 있는지 알아? 모른단 말이야. 자, 그러면 6번 문제 풀자. 뭐야? 기억 봐봐. 정의도의 거처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없었을 것 같아요. 편지에. 그쵸? 어디 있는지 모르지. 그 다음에 니은, 나종애가 사랑을 확신할 만한 내용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 나를 반가워해줄까? 의심을 하게 되잖아. 기억 니은 1번이
답인 거죠. 디귿하고 리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런 내용을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야. 6번은 해결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종에는요, 이 변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기 아직 시작 안 했죠. 잠깐 정의도의 편지를 읽으면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변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였죠?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다 읽었지? 자, 아들이 지금 구라파에 유럽에 광부로 가 있는데요. 자, 이 아들이 거기에서 이제 뭐 돈을 받아요. 돈을 받는데 가족 수당이라는 게 있어서 결혼한 사람에게는 우리나라 돈으로 8,000원 정도를 더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아들은 변노인의 아들은 결혼을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족 수당을 못 받아. 그래서 어떻게? 종애한테 결혼 실제로 하는 건 아니지만 서류상으로 결혼한 것으로 해놓자. 왜? 그 8,000원을 받게. 그럼 반 잘라서 4,000원 너 주겠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종의 입장에서 얘는 기다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아무리 근데 서로 만나지도 않고 실제로 결혼한 것도 아니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한다는 것. 서류상으로 누군가의 부인이 된다는 것.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너희도 생각을 해봐. 내일 아침에 내가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누가 나랑 혼인신고를 해버렸어. 내가 누군가의 부인이 돼 있었어. 근데 심지어 걔가 내가 좋아하면은 좋겠죠. 뭐 이런 기분이래. 이런 행운이 어디 있을까? 뭐 이러겠지만 평소에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좋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랑 혼인신고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해봐. 정말 종애한테는 이게 완전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그런 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러면 난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냐?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게 무슨 소리냐? 하고 계속 물어보며 자기의 거부의 뜻을 밝히죠. 그렇죠? 싫어요. 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뒤에는 이제 나종애가 어떤 생각을 했다. 뭐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봐봐. 지금 보니까 종애의 내면은 계속해서 서술이 되고 있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뭐야? 행동과 그리고 말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다? 이거다. 그치? 이 작품의 시점은 역시 제한적 전지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얘들아, 제한적 전지 시점이 정말 많아요. 우리 단편 소설들. 특히 우리 이런 문제집이나 기출문제에 나오는 시험에 나오는 단편소설들 중에 1인칭 시점이 아닌 3인칭 시점들은요. 거의 대부분 제한적 전지 시점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그래. 선생님 이런 말 좋아해. 표적수사. 자, 표적수사라는 게 뭐지? 자, 표적수사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거야. 자, 어떤 사건이 있어. 내가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 너무 많은 거야, 사람들이. 그 시간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때요? 용의자들이 여러 명이 있겠지? 이 여러 명의 용의자들을 다 하나하나 조사를 하려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도 많이 빠지게 돼. 근데 딱 보니까 제 전과가 있어. 제 더 뭔가 가능한 것이 있어. 제가 범인일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은 걔를 일단 찍어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걔를 찍어놓고 시작을 해가지고 걔가 범인인 걸 밝혀내면 나머지 애들을 안 봐도 시간은 더 조금 걸리겠죠. 실제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표적 수사가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 근데 수능에서 우리가 시험을 보는 상황에서는요. 시간이 모자랄 수가 있어. 그럴 때는 얘들아 선생님이 이거를 권한다. 자, 표적 수사의 대상들이 있어요. 뭐냐? 자, 어떤 선택지들은 너무 뻔해가지고 자, 얘만 확인하면 답이 나와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제한적 전지 시점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대부분이 이렇다 보니까 선택지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하면 얘를 일단 찍어놓고 얘가 맞나 확인해보세요. 그럼 그게 답이야. 우리가 앞에서 했던 지문 있잖아. 그렇지? 화산떼기. 자, 이 지문에서도 1번에 4번을 보면 이 제한적 전지 시점에 대한 선택지가 있었어요. 그럼 나머지들을 하나하나 검증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니까 4번을 표적으로 잡고 얘만 한번 수사를 해보란 말이야. 정말 이게 맞나? 그랬을 경우 대부분의 경우 얘가 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또 하나 표적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선생님 여기서 말 나온 김에 할게. 뭐 향토성이 짙은 어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리고 뭐 방언 뭐 이런 거. 자, 이런 얘기 나오면 얘도 한번 표적 수사 해봐.
뭐 구어체 이런 거 있지.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뭐 생생한 뭐 어떤 느낌을 주고 있다. 이런 거 나올 때 이것도 한번 표적 수사 해봐. 거의 대부분 이거 하나만 찾아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경우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얘들아 엄청난 팁이야. 너희들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정확도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봐봐. 선생님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 자, 시점 얘기를 했었지. 그치? 자, 그러면 5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5번. 위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을 보시면 서술자를 교체했다. 라는 얘기는 서술자가 바뀐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처음엔 종애가 얘기했다가 그 다음 변노인이 얘기하는 거야. 막 나가 계속 나오는데 앞에 나는 종애인데 뒤에 나오는 나는 변노인이고 이런 경우. 이럴 때 서술자 교체라는 말이 가능하죠. 하지만 여기에서 서술자는 계속 이 작품 밖의 서술자 한 사람입니다. 서술자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서술자 교체라는 말이 나왔다. 서술자가 바뀌는 거라고 이해를 하세요. 자, 그래서 그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있지? 그거 같은 경우에는 뭐 영호에서 영희로 이런 식으로 서술자 교체가 일어나.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야. 불가능한 게 아니야, 얘들아. 가능해. 그리고 그런 작품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바뀌지 않아. 기억이 아니야? 그 다음에 니은. 자, 등장인물의 외양묘사. 자, 외양묘사. 너희들 이거 봤을 때 종애가 어떻게 생겼나? 뭐 변노인이 어떻게 생겼나? 나합돈이 어떻게 생겼나? 알 수 있어요? 없죠. 외모를 묘사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자, 서술자가 개입해서 인물의 상황을 설명한 부분이 있다. 자, 보세요. 서술자가 단순히 관찰만 한 것이 아니라 얘의 상황을 얘기해주는 부분이 있다는 거야. 얘들아, 개입이라는 말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이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버리면은 너희가 개입 들어갔나? 이거 편집자적 논평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되면 안 돼. 여기서 개입이라는 거는 뭐냐? 이거예요. 내면 서술.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대신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자, 뭐가 있었지? 거기 보시면은 자, 이 종애가 그 정의도의 편지를 다시 읽으면서 속으로 했던 생각 있잖아. 그걸 통해서 종애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얘는 지금 의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구나. 그리고 의도가 지금 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도 모르는구나. 상황 설명이 되잖아. 디귿 맞아. 그 다음에 리을.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대화를 통해. 자, 대화 어때? 계속해서 이 사람들의 대화가 제시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심리를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 성격이 나타나게 된다. 디귿 리을 해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아까 했고요. 7번 보자. 자, 7번은 뭐였냐면은 서로 다른 욕망들이 부딪히는 그런 얘기였어요. 자, 지금 여기에서 어떤 욕망들이 부딪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종애 같은 경우에는 얘는 뭐야? 얘는 돈에 관심 있어? 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얘는 의도라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때? 혼인신고 거짓으로 하는 거 절대 안 하려고 하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 변노인은 어때? 아들이 얘랑 혼인신고만 하면 가족수당을 더 받을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종애의 욕망은 의도의 사랑을 얻는 거, 의도와 결혼하는 거 이거고요. 변노인의 욕망은 뭐가 되는 거야? 물질적 욕망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 서로 다른 욕망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봐봐. 편지는 변노인이 지니고 있는 물질에 대한 욕망과 관련이 있다. 그 편지에서 가족수당 얘기를 하는 거잖아. 2번, 편지에서 변노인의 욕망과 변노인 아들의 욕망은 일치하고 있다. 그치? 아들이 이렇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색시를 구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3번, 편지에서 드러난 욕망을 충족하려면 다른 사람의 협조, 누구의 협조? 당연히 종의 협조가 필요하죠. 협조도 안 했는데 몰래 가가지고 어때? 혼인신고 해버리면 안 되지. 그치? 자, 그래서 협조가 필요하고요. 4번 편지와 관련해서 변노인의 욕망은 나종의 욕망과 그래 서로 지금 부딪히고 있단 말이야. 5번 편지는 변노인 아들이 암담한 현실을 벗어나려는 욕망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자, 지금 이 변노인의 아들이 암담한 현실에 있는지는 모르죠. 그리고 지금 돈을 얼마 받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거기서 돈을 좀 더 받으려고 하는 거지 현실 자체가 너무 암담해서 막 그걸 발버둥 치고 벗어나려고 하는 건 아니야. 8,000원 더 받는다고 해서 뭘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잘못된 설명, 5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자, 8번 문제 같은 경우 있잖니 얘들아. 사실 되게 쉬워요.
기역에서 미음까지 하나하나 안 봐도요. 그 앞뒤 문맥을 안 봐도요. 봐라. 자, 기역에서 미음의 발화에 담겨있는 나종의 심리를 구체화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나종이라는 사람의 심리가 바뀝니까? 이 부분에서. 처음에는 어떻게 내가 그래도 나한테 의도씨가 있는데 나에게 의도씨가 있어. 절대로 다른 사람이랑 혼인신고할 수 없어. 막 이러다가 나중에 8,000원? 내 몫으로 4,000원? 괜찮은데? 뭐 이러면서 변해가니? 안 변해. 끝까지 얘는 변하지 않고 싫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너네가 그냥 지문 안 보고 1번부터 5번까지 읽어봤을 때 나종애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게 있단 말이야. 뭐야? 2번 아니야? 자, 제한대로 한다면 나한테 얼마 줄 수 있는지 확인해야지. 이거 야 얼마를 주든 싫은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얼마 주나 드러나 보일까? 이거는 나종의 태도가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인물의 태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는 그런 지문의 경우에는요. 여러분 이렇게 쉽게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끝내봤어요. 여러분 어려워? 현대소설? 안 어렵지? 너희가 그냥 읽고 있는 성균관 유생들의 나날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야. 그냥 재미를 갖고 읽으세요, 여러분. 재밌게 읽어도 상관없어요. 빠져들지만 않으면 돼. 이게 시험이란 상황만 안 잊어버리면 돼. 재밌게 그냥 읽으시고요. 여러분이 읽은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다만 문제에 보기가 있다면 보기의 상황을 가져와서 그런 어떤 정보를 가져와서 한번 보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선생님이 개념을 빼먹고 갈 뻔했어. 자, 마지막 개념 하나 들어갑니다. 바로 서술자라는 그런 개념이야. 그래, 이 얘기를 선생님이 하려는 거였는데. 자, 봐봐. 선생님이 지금 지난 시간, 이번 시간에서 계속 작품에서 뭘 찾지? 서술자를 찾고 있어. 선생님, 서술자가 뭐 이렇게 중요해요? 왜 이렇게 찾아요? 왜 찾냐고? 첫 번째 문제가 서술상 특징이기 때문이야. 자, 이 서술자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은요. 자, 이 서술자는 말 그대로 서술하는 사람이야. 소설 속에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쵸? 자, 그 말하는 사람은 나가 될 수도 있고요. 그쵸?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나가 될 수도 있고 작품 밖의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내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를 1인칭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3인칭이라고 하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 3인칭 시점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세 가지를 정리를 해줬죠. 그쵸? 나는 뭐야? 주인공이 있고 관찰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이런 개념도 선생님 개념 급탑자에서 다 자세히 해줬던 것들이야. 혹시 아직 잘 기억이 안 난다면 다시 가서 보고 오도록 하세요. 중요한 건 자, 이 사람이 어디까지 들어가고 있느냐? 누구의 내면까지 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를 파악하면 1번 문제는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언제나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처음 한 단락 정도 읽고 서술자를 파악하는 그런 연습, 그런 버릇을 좀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현대소설 3입니다. 어때? 지문 분석할 때 나처럼 하는 거야. 내가 빙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야 시험장에서도 내가 빙이 될 수 있어. 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